100명이 넘는 현자들의 인생을 바꾼 책은 단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어느 날 난 프런데스크에 뭔가를 부탁하곤 호텔방 침대에 쓰러질 듯 몸을 눕혔습니다.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죠. 휴대폰 배터리는 몇 시간 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뚜렷하여 엄습해 왔습니다. 20분쯤 지난 후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가자 호텔 직원이 약간 뒤로 물러나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양손엔 얼음이 가득 든 세탁 주머니 4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총 20kg의 얼음이 내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호텔 직원은 왜 이렇게나 많은 얼음을 내가 원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낑낑대며 나는 주머니들을 욕조로 옮겼습니다. 팔꿈치 보호대를 풀고 양말을 벗은 후 물집 투성이 발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천천히 얼음물에 담궈왔습니다. 숨이 확 막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을 사랑하라. 고등학교 졸업반 때 짐 로호 박사의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훈련에서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후 모든 경쟁 스포츠에서 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내내 레슬링 훈련을 하기 전에 노트를 꺼내 메뉴에 또박또박 힘을 주어 적어 넣었습니다. 고통을 사랑하라. 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차가운 얼음물 밑에서 다시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지인의 소개로 세계 최고의 심리 코치에게서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짐 로허 박사였습니다. 곧 은퇴할 예정이었던 그는 짐 쿠리어, 모니카 셀레스 등 많은 테니스 스타들과 일했습니다. 그가 코치를 해준다고?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기회를 받아들인 덕분에 그렇게 차디찬 얼음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일의 일정 중 첫날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6시간씩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고질적인 오른쪽 팔꿈치 건증이 재발해 컵을 드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양치질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는 물론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0살이 되니 진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이 나이에 무슨 테니스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격렬한 운동이지 않은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고. 하지만 난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목 뒷부분을 탁 쳤습니다. 할 수 있어, 팀 페리스. 그만두다니 말도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테니스 배우는 거 늘 고대한 일이 아니었어? 플로리다까지 날아와 짐 로어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고작 하루 만에 포기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왼손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라켓으로 치는 대신 발 움직임에 집중하면 어떨까? 최악의 경우 실전 훈련은 취소하고 멘탈 훈련에만 참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눈을 감고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뻗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얼음물 밑에 있을 때마다 마음을 느긋이 하기 위해 나는 뭐든 읽을 거리를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티모시 고레이가 쓴 테니스의 이너게임이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몇 페이지를 급히 넘기자 냉기를 잊게 할 만한 구절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너게임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집중이다. 여유 있는 집중을 통해 그는 자신감의 진정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게임이든 간에 승리의 비결이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비로소 나는 얼음물에서 나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틀날 아침 나는 훈련센터로 가서 짐 로보 박사와 함께 성격 좋고 실력 좋은 테니스 코치 로렌조 벨트레임을 만났습니다. 짐은 활짝 웃으며 거대한 신발을 신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오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좀 더 부드럽게 할 겁니다. 라켓도 부드럽게 잡고 공도 부드럽게 치고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완전히 테니스를 포기할지 아니면 정말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치게 될지 이제 곧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렌조와 함께 코트로 나갔습니다. 2시간의 연습 동안 로렌조는 네트 한가운데에 막대 빗자루를 세워놓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렸습니다. 내가 할 일은 수건을 명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네트를 향해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정확도는 제로였고 팔만 사정없이 아팠습니다. 잠깐 멈춰요, 팀. 로렌조가 네트를 빙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9살 어린 선수였을 때 코치가 법칙을 하나 정해줬어요.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팀,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아니 울타리를 넘겨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계속 네트에 걸려 안쪽으로 떨어지게는 하지 말아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니까요. 로렌조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순간 나는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충격점은 공이 라켓과 접촉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이 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로렌조가 첫 번째 공을 던졌고 마법처럼 적중했습니다. 목표 지점, 즉 공이 날아가 맞는 지점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 프레임을 바꿔 눈앞의 충격점에 집중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5, 20개의 공이 거의 모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로렌조가 풍차처럼 팔을 빙글빙글 돌리고 계속 공을 던졌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사이드라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곳에는 짐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팀 좀 보세요. 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속해서 공은 물이 흐르듯 날아갔습니다. 충격점에 집중할수록 게임은 저절로 알아서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팔꿈치 통증도 줄어드는가 싶더니 5일에 걸친 훈련은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끔찍한 질문입니다. 이번 테니스 서브는 어떻게 넣을까? 스타벅스 줄이 긴데 어떻게 하지? 길이 많이 막히는데 다른 길은 없을까?
자꾸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질문입니다.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입니다. 혁신이나 개선도 앞으로의 5분이며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합니다.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늘 의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개는 별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정교한 계획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곧장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 패튼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수는 무대를 망쳤을 때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기껏해야 예전과 다른 길로 나가면 그뿐입니다. 그 다른 길 위에서 종종 더 나은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휴먼스 오브 뉴욕을 집필한 사진작가 브랜든 스탠드는 내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네트 위에 걸려있는 수건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같은 강박적인 목표가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에 시선을 집중한 채 감각을 익히고 필요하면 조정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정 원하는 게 수건이 아니었던 사실을 깜짝 놀라며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게임은 언제나 그렇게 진행됩니다. 올랜도에서 맞이한 두 번째 점심 식사 때 짐 로호 박사가 댄 젠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댄 젠슨은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의 권유로 16살에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한 그는 500m 종목에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평생 빙상 위를 질주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댄은 자타가 공이 나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때마다 불운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그의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500m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댄은 백혈병을 앓고 있던 누나 제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경기 도중 넘어져 펜스에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열린 1000m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종목의 강력한 금메달리스트 후보였던 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심리적 외상 때문에 계속 불운을 겪어야 했던 댄은 1991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짐 로호 박사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500m에서 36초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란 불가능하다 여겨졌습니다. 댄은 이 불가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일 일기장에 35초 99라고 적었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의구심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1000m 경기 또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댄은 계속 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괴로운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단단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짐은 2년 동안 매일 댄에게 일기장에 35초 99라고 쓴 다음 그 옆에 나는 1000m가 좋다라고 적게 했습니다. 댄은 스승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1993년 12월 4일 댄은 500m 결승선을 35초 92에 돌파합니다. 1994년 1월 31일 댄은 다시 한번 500m에서 36초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여세를 몰아 그는 그해 열린 릴레 함메르 동계올림픽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참가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 종목인 500m에서 8위에 그칩니다. 절망적인 성적이었습니다. 올림픽의 저주가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그토록 가혹했던 1000m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1000m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쓰러뜨리는 게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다가 나만 번번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감동적이긴 한데 짐 로허가 옆에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17살의 나에게도 짐 로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놓인 그의 책,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훈련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꼭 최고를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가르침을 흡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이나 오디오, 한마디 명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최고의 코치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생의 진짜 실세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에 담긴 이야기를 어떻게 경청할 것인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수준이 곧 나의 현재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속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처럼 너그럽고 다정하게 위로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노력해야 합니다. 내 오랜 친구나 마찬가지인 고통을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고통을 사랑하라는 자신에게 가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모든 성장에는 불편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자전거로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자존심을 접은 채 귀 기울이는 것처럼 약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지구력 훈련이나 뼈를 맞추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피하려고만 합니다. 모두가 그럴 때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느냐는 인생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난 결코 인생의 현자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고통을 이길 수 없다면 고통을 사랑하라. 위대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다음의 말은 어떤 인생의 시기에도 탁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당신은 달리면서 너무 아파 더 이상 못 달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픈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더 견딜지는 달리기를 하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에서 출발합니다. 성공을 위해 천재 수준의 두뇌를 갖추고 소수정의 비밀 결사단에 들어가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방해만 될 뿐입니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전부입니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마십시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진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 애쓴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방식, 초점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끈질기게 매달리지 말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구심이 들 때마다 뻔히 보이는 곳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느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며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새로운 길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괴상해 보여도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